자료를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반은 어떻게 진도 나갈 거다라고 해서 종이 나눠주셨다고 해가지고 그거대로 진도를 했거든?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는 세기가 안 들어갈 것 같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1강을 원래는 2개씩 다 나갈 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각 1강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1강씩 하나씩 다 나가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다 나가면 2강에 있는 1강들 이렇게 나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세계를 어디까 다 수업했는데 오늘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가는 세계를 빼고 할게요. 알겠죠? 근데 그러면 지금 주말에 원래 듣던 친구들은 여러분 가는 세계를 내가 했고 뭘 안 했냐면 역전기 투석 발전기를 안 했거든? 그럼 주말에 오늘 왔던 친구들은 역전기 투석을 내가 오늘 여기 타임은 할 건데 그거 할 때쯤 맨 마지막에 할 테니까 그거 할 때쯤은 다음 시간에 듣게. 그래서 중간만 하고 가게. 질문 3개만 하고 가게. 알겠지? 여기 타임은 그냥 다 하고요. 진도 다르게 나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내가 가는 세계를 먼저 하고 역전기 투석을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역전기 투석을 이반은 먼저 나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진도를 맞추게. 알겠죠? 그래서 가는 세계는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만약 나가면 그때 다시 할게요. 알겠죠? 자, 우선은 그러면 염증 반응부터 한번 가보자,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처음으로 얘들아 내가 더 진도가 빠른 느낌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진도 나가는 것들을 먼저 해서 나갈게. 자, 한번 보자. 염증 반응부터는 여러분 지금 이번 주는 여러분 이제 과학 기술 지문이 많아서 여러분 그 과정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과정에 대한 글도 쭉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멈춘 후에도 다친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과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며 고름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염증 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염증 반응의 개념이라기보다 염증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 이제 실제 적용 사례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줄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념은 뒷부분에 나오거든, 얘들아. 근데 1문단에 얘들아 지금 뭐뭐뭐가 나타난다고 했냐면 여러분 부어오르고 통증, 열, 그 다음에 고름 생긴다고 했죠? 이거 내용 마지막 부분에 다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셔도 되고 염증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염증 반응이 신체에서 어떻게 적응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은 왜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저번에 봤던 지문에는 한 번도 그런 게 안 들어갔었거든. 이렇게 질문의 형식이. 근데 비문학에 이렇게 질문 형식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능이 뭐예요? 다음에 나올 내용을 미리 암시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다음에 나올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얘들아 우리가 이제 비문학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독자의 궁금증, 호기심 유발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거는 사실 이제 중요하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는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다음에 나올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중심 화제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중심 화제. 그러면 중심 화제는 여러분 2개가 나와야겠다.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염증 반응이 왜 일어나냐. 그러면 염증 반응의 원인 이게 화제고 어떻게 진행될까. 그러면 염증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인과 과정이 중심 화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서술 방식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 얘들아. 자, 두 번째. 자,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병원체를 제거하여 병원체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걸 방지하고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제거해서 수리하기 위한 면역 반응 중에 하나다. 이게 여러분 염증 반응의 정의죠. 그러면 이게 개념.
이 개념에서 여러분 염증 반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염증 반응은 그럼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병원체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병원체가 몸에 퍼져나가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수리를 시작하기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애는 병원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상된 세포나 조직에도 우리 세포들에도 얘들아 영향을 미치고 다시 수리하는 역할까지, 그러니까 얘들아 예방하고 얘네들을 치료하고 수리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 자, 면역 반응에서는 병원체에 대항해서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혈액 속의 백혈구가 주로 관여하게 되는데 염증 반응도 예외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 예외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면역 반응하고 여러분 염증 반응 모두 다 뭘 이용한다는 거야 얘들아? 백혈구를 이용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혈액 속의 백혈구의 역할은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랑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 둘 다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사실 얘들아 이렇게 구분을 안 해도 염증이 얘들아 이미 면역의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면역 반응의 일종인 염증도 당연히 백혈구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되는 거지. 자, 그러나 체내로 들어오는 특정 병원체를 표적으로 하는 이 다른 면역 반응과는 다르게 염증 반응은 병원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면역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염증인데 다른 면역 반응이랑 비교를 한다면 얘는 특정 애한테만 표적이 된다면 얘는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옆에 우리 정리할 수 있겠다 얘들아. 옆에 날개 있는 부분 한번 보면 자,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은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병원체에 대항을 한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죠. 이거는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병원체에 대항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여러분 목적이 뭐냐면 내 신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 차이점은 여러분 면역 반응은 여러분 특정 병원체만 표적으로 삼는데요. 병원체를 표적으로 삼고요. 자, 근데 염증 반응은 그걸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 그 아래 세 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염증 반응은 어떻게 일어날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부터 아까 화제였던 뭐가 들어가야 되더라? 이게 과정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에서 우리는 바로 이 문단은 과정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미리 예측할 수 있고요. 자, 가령 여러분 가령이란 말 들어갔으니까 어떤 소설 방식 쓴 거야? 예시, 그렇지. 가령 뾰족한 펜으로 여러분 찢긴 피부에 병원체가 침입해서 감염을 일으킨 상태가 되면 병원체들은 우리 몸의 여러 조직에 상주하고 있는 세포를 섭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식세포에 의해서 포식이 되어서 파괴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체가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얘네를 잡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식세포에 얘들아 뭐가 되는 거냐면 역할인 거네. 그래서 세포 섭취 능력이 대식세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대식세포 표면에는 병원체의 고유한 특성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어서 이거를 병원체 표면의 특정적인 분자들을 인식해서 병원체랑 결합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수용체하고 병원체가 결합을 해야 되는 거네. 여러분 결합을 하면 대식세포가 뭐가 되냐면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면 병원체를 삼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대식세포는 그냥 얘들아 병원체를 막 삼키는 게 아니라 수용체랑 얘들아 수용체를 이용해서 병원체랑 결합을 해야만 얘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럼 선생님이 왜 얘들아 숫자를 썼어 얘들아? 과정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삼키는 순서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니까 이런 번호를 매겼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빈칸의 과정. 자, 이런 반응과 더불어서 여러분 자
이러한 반응과 더불어서라고 하면 대식세포가 얘들아 포식을 하는 이 과정이랑 어떻게 일어나야 되더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순서가 얘들아 순차가 아니라, 그치? 그래서 이거랑 더불어라는 건 동시에 피부나 내장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의 일부에 분포하고 있는 비만세포가 화학물질인 히스타민을 분비를 한대요. 그러면 대식세포는 병원체를 얘들아 수용체를 이용해서 잡아먹는 도중에 이러면 비만세포는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히스타민을 분비를 할 거래요. 그러면 비만세포의 역할인 거네요. 자, 이 분비된 히스타민은 화학적 경보 시스템으로 작용을 해서 더 많은 백혈구가 감염 부위로 올 수 있도록 혈관을 확장을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히스타민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하냐면 경보 신호라고 하네. 여러분 우리 날씨에도 경보가 있잖아. 호우경보. 경보가 뭐야 얘들아? 조심해라. 경고해준다는 뜻이잖아. 조심해야 된다. 그치? 주의보, 경보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엥 하고 얘들아 울리기 시작해서 지금 미급해, 지금 빨리 뭘 해야 돼 라고 시스템을 얘들아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이 히스타민이 얘들아 얘를 먼저 작용을 해야 되네. 자, 그리고 더 많은 백혈구가 감염 부위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혈관을 확장시켜. 그러면 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관벽을 싸고 있는 내피세포의 사이가 벌어져서 여러분 내피세포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혈액 성분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얘들아 선생님 이것도 순서 매겼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히스타민이 얘들아 어떻게 여러분 이 혈액 성분들을 빠져나오게 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히스타민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이 병원체가 있는 곳으로 얘들아 누구를 올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야? 백혈구가 오게 만드는 거야. 아까 백혈구가 얘들아 면역 반응, 염증 반응에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혈구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래 요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병원체가 침입하면 여러분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식세포랑 비만세포에서 각각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대식세포는 여러분 누굴 활용해서 병원체를 포식하고 파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수용체. 자, 그 다음에 비만세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뭘 분비해요?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그러면 여러분 비만세포가 여러분 혈액 성분을 얘들아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한 게 아니야. 비만세포는 그냥 히스타민을 분비를 해. 그 다음에 히스타민이 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히스타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화학적 경보 신호를 보내고 그럼 여러분 뭐가 돼 얘들아? 혈관이 확장되기로 했었지? 혈관이 확장이 되면 여러분 누가 벌어진다고? 내피세포가 벌어져요. 그 다음에 혈액 성분들이 얘들아 어디에서 빠져나와요 여러분? 혈관에서 빠져나올 거야. 혈관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백혈구 같은 애들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혈장 단백질도 빠져나왔다고 했어 얘들아. 왜 얘들아 백혈구만 얘기하지 않고 혈장 단백질도 나왔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자. 자, 여러분 네 번째 문단 할게요. 자, 이때 백혈구의 일종인 단핵구가 혈관벽을 통과해서 병원체가 있는 감염 부위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혈관벽을 통과했다고 했잖아. 이 어떻게 혈관벽을 통과했어? 그치? 혈관 확장이 됐잖아요. 누구 덕분에? 히스타민 덕분에. 그 여러분 히스타민 덕분에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내피세포 벌어지면서 얘가 나온 거에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혈관 속에 있을 때는 세포 섭취 능력이 없었던 이 단핵구가 혈관벽을 통과한 후에는 대식세포로 바뀌게 되면서 병원체를 포식하게 된대요. 그러면 단핵구는 이러면 혈관 안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밖으로 나오면서 대식세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네. 자, 이러한 대식세포는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분비해서 병원체를 제거할 방어체제를 또 유도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대식세포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대식세포는 여러분 수용체로 얘들아 뭘 하냐면 포식을 하는 과정을 겪지. 그러면 여러분 대식세포는 첫 번째 수용체를 이용해서 포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얘들아 분비를 시켜서 방어체제를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 이렇게 두 개 방어체제 만들어낸다. 그럼 대세포는 하는 일이 두 가지 나왔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이토카인은 혈관 내피세포에 작용을 해서 혈관을 확장을 시킨 다음에 또 다른 백혈구의 일종인 호중구가 혈관 밖에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여러분 대식세포 미안해 비만세포가 얘들아 그 히스타민을 분비해가지고 혈관 확장을 시켰잖아. 그럼 누구도 얘들아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이 히스타민이랑 똑같은 거야? 사이토카인이. 그렇지. 그러면 그 두 가지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케모카인은 혈관벽에 붙은 이 호중구가 여러분 이 호중구 누구 덕분에 붙은 거야 얘들아? 사이토카인 때문에 이거 붙은 거지? 붙은 이 호중구가 혈관벽 내피세포로 빠져나와서 감염 부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감염 부위로 이동한 이 호중구는 대식세포랑 똑같은 방법으로 병원체를 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호중구는 여러분 대시세포처럼 얘들아 이걸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애고 단핵구, 이러면 백혈구의 일종인 단핵구는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얘는 밖으로 나와서 대시세포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 또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조금 줄여서 한번 볼게요. 혈관 내피세포에서 혈관을 확장시킬 때 여러분 이 확장시킬 때 영향을 주는 단백질이 누구라고? 사이토카인. 여기에 사이토카인.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를 그 안에서 여러분 혈관을 확장시키게 하는 게 사이토카인. 그러면 여러분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여러분 누가 잘 달라붙었어? 호중구가 잘 달라붙게 된 거야. 그치? 그러면 이 호중구가 혈관벽에 잘 달라붙은 다음에 내피세포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단백질이 누구야? 그게 케모카인. 그렇지. 그러면 케모카인은 여기서 여러분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께서 문제를 만약에 내신다고 하면 이 과정을 여러분 약간 아주 단순화해서 도식화를 한 다음에 여기 기역, 니은 표시한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문제 내실 수 있지 얘들아. 자 그래서 감염 부위 이동하고 병원체를 그러면 얘들아 호중구가 뭐 하게 되는 거야? 포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포식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문단도 한번 가볼게. 자 한편 세포들이 병원체를 포식해서 파괴하는 과정에서 병원체와 함께 죽는 경우들도 있어. 왜? 얘네들은 싸우는 거잖아 얘들아.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세포들도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죽거나 죽어가는 세포나 병원체 등은 고름의 주성분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죽어가는 여러분 이 병원체나 세포들은 고름의 역할을 하네. 그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고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고름이 염증 반응의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름은 대시세포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제거되기도 한대. 그러면 고름은 그냥 저절로 얘들아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네. 대시세포가 얘네들을 처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압력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기도 한대. 그치? 우리는 여러분 여드름 짤 때도 고름 삑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압력에 의해서 여러분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또한 히스타민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상처 부위가 혈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자 아까 혈관이 확장되면 내피세포가 벌어지면서 얘들아 누가 나온다고 하냐면 혈액 성분이 나온다고 했지. 그 혈액 성분 중에 얘들아 두 개 설명했거든. 얘들아 백혈구랑 또 누구 나왔어 얘들아? 혈장. 그치? 그래서 이 혈장이 얘들아 그 상처 부위를 얘들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처 부위가 부어오르게 되면 그 신경을 눌렀을 때 통증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얘들아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 염증 반응의 결과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히스타민은 여러분 누구가 분비했던 거야? 비만세포가.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기 화살표 표시를 해놨잖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술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 거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두 가지 나와도 돼. 인과라고 해도 되고 이런 과정이라고 해도 되죠.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네들의 순서를 하나로 쭉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서 히스타민 분비가 됐을 때 각각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여러분 히스타민 분비가 됐을 때 얘들아 백혈구는 여러분 병원체들을 다 포식해. 잡아먹어. 근데 여러분 그 혈장 단백질 같은 경우는 상처 부위를 얘들아 혈장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각각 역할들 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 이번에는 진공 증착 기술을 갈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 1학년 때 1학년 여러분 그 3월 모의고사인가 6월 모의고사에서 선생님 그 몇 월 모의고사인지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비문학 지문에 하나 뭐가 나왔었냐면 휴대폰에 얘들아 그 표면에 빛이 반사되는 것을 얘들아 하는 그 지문이 나왔었거든. 어떻게 하면 빛이 반사가 덜 될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도 여러분 비슷하게 스마트폰에 얘들아 터치화면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나왔었거든. 그걸 만들어내는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러분 이 증착 기술은 여러분 또 꽤 자주 나오는 지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증착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른 거에도 적용해서 문제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봐보자. 안경과 카메라 렌즈, 스마트폰의 터치화면 등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십 겹의 방막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방막이 사용되고 있는 얘가 뭘 보여준 거야?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치? 방막이 사용되는 예시. 그럼 방막의 뜻을 봤더니 얘들아 표면적에 비해서 두께가 아주 얇은 막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이런 얘네들 보면 얘네들도 막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 막이 한 겹이 아니라는 뜻이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만약에 깨지거나 스마트폰에다 깨지면요 유리처럼 갈라지기는 하는데 유리처럼 똑 떼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층층이 겹겹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떨어졌을 때 그 깨졌을 때 잘못 만지면 유리 찔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겹겹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이 역할을 하고 이걸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방막은 눈을 보호하거나 지문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반사 방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이게 방막의 역할이죠. 이런 방막을 형성할 때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게 바로 진공 증착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 진공 증착 기술은 선생님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방막을 형성하는 기술이라고 써놨잖아.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진공 증착 기술은 진공 상태에서 금속을 가열하고 증발시켜서 발생된 기차 분자를 물질 표면에 얇은 막으로 입히는 과정이래.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진공 증착 기술의 개념, 정의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문단부터 얘들아 뭐 하겠다고 얘기해? 이거는 과정으로 쓸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 선생님이 얘들아 네모 표시해서 숫자 다 매겨놨거든요. 총 6개로 매겨놨는데 그게 증착 기술의 순서,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자, 두 번째 문단. 먼저 진공 펌프로 용기 내 공기를 용기 바깥으로 배출해서 용기 내 기압이 외부의 대기압보다 낮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렇게 유리막으로 쌓여져 있는 얘들아 이 통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그 안에 얘들아 압력을 무조건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 용기 내 기압하고 외부 대기압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누가 더 얘들아 기압이 작아야 돼요? 용기 내 기압. 이게 얘들아 작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자, 이 용기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이유는 금속의 증발을 할 때 용기 내 공기에 있는 다른 물질들과 충돌을 해버리면 증발된 기체 분자가 방막을 형성할 기판 표면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숭숭숭 지금 뭔가 얘가 분자가 위로 올라가는 그림 아래 있잖아 얘들아. 여기가 이제 얘들아 기판 표면이고, 그러면 이 기판 표면에 얘네가 닿아야 방막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공기에는 여러분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 미세먼지도 있고 물질들도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여러분 이 공기가 여기 안에 있으면 얘네 분자가 누구랑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공기랑 결합을 하는 거야. 공기 안에 있는 다른 애랑 결합을 하니까 여기까지 도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체 분자가 얘들아 다른 물질과 충돌을 하면 여러분 왜 도달하지 못하냐면 이
이 다른 물질과 얘들 충돌해서 얘네들과 뭐 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얘네랑 결합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이날 흡착이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즉 기압을 얘들아 배출하는 이유, 즉 진공 상태로 만드는 이유는 금속 기체 분자가 얘들아 선생님 근데 방막을 잘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잘 형성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갈게 얘들아. 다음으로 진공 용기 안에 있는 이 아랫부분에는 증발을 시킬 재료인 증발 금속을 설치를 하고 아랫부분에는 방막이 형성된 고체 기판을 장착을 한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 단계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봤더니 여러분 여기에 금속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이 금속을 여러분 뭐 이걸 이용해서 막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기체로 만들어내겠죠? 그럼 기체로 만들고 나면 여러분 이 기판에 얘네가 달라붙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판에다 선생님 여기 이렇게 표시해놨거든? 그럼 이 기판은 지금 무슨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나왔어 얘들아? 고체, 그치? 얘는 고체 상태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 고체 상태의 기판과 기체 분자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본문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증발금속을 여러분 전기적 저항이나 아니면 전기 비움 등으로 가열을 하면 증발 금속 분자가 기체 분자가 되어서 진공 공간으로 튀어오르게 된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 있던 점점점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때의 에너지만으로도 뒷판까지는 충분히 직진하면서 날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에너지는 여러분 얘가 기체가 되면서 얘가 뜨거워서 기체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가열 온도가 높으면 튀어나가는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에너지하고 가열 온도랑은 연관성이 없는 거야. 변하지 않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에너지를 여러분 변하지 않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열 온도가 높으면 튀어나가는 분자 수가 많아진대요. 그러면 온도하고 분자수의 관계가 나타나거든. 온도가 높을수록 튀어나가는 애들이 많아진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무슨 관계라고 해야 되냐면 비례관계라고 봐야지. 자, 그래서 튀어나가는 분자수가 많다는 건 증발하는 기체가 많다는 거죠. 그쵸? 튀어나간다는 건 여러분 기체가 많이 생겼다는 뜻이고 증발하는 기체가 많아질수록 증착 속도를 높일 수 있대요. 이러면 증착이라는 건 여러분 그 고체 기판에 달라붙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달라붙는 속도가 많아질 거래. 그런데 이러면 물질마다 증발하는 기체 분자량이 최대로 측정되는 가열 온도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물질에 따른 증착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러면 증착 속도가 높아지는 거야. 얘도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온도는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자, 한번 보세요. 분자수가 얘들아 많아진다는 건 여러분 분자수는 여러분 사실 누구 때문에 분자수가 많아진 거야 얘들아? 튀어오르는 분자수가 온도 때문에 달라진 거지.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수가 얘들아 많아지고 분자수가 많아졌다는 건 증발하는 기체수도 많아졌다는 뜻이고 그러면 여러분 기체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판에 많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죠. 많이 빠르게 달라붙으니까 진착 속도도 빨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여러분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에다가 선생님이 얘들아 그 칫솔 있잖아요. 칫솔로 여러분 칫솔에다가 물감을 묻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튀겨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들아 여기를 꽉 색깔을 채운다고 하면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빨리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이걸 다 이렇게 해서 내가 분사하는 게 요만한 면적에서 얼마나 나오겠어 얘들아. 그치?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나는 이 페인트 칠하는 걸 여기 지금 다 페인트를 칠한 거거든 얘들아. 페인트 칠한 걸 여러분 나는 붓으로 칠하는 줄 알았다 얘들아. 이런 롤러 같은 걸로 아니더만 여러분 이거 분사하는 기계가 있더만. 그러면 이거 씩 해서 이거 분사 약간 농약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착 치면 얘들아 이거 다 여기 면 다 칠하는 거 얘들아 몇 분이면 끝나요. 이거 한 5분 10분이면 끝난대요 사장님이. 이러면 다 해요 그냥.
그러면 그 기계로 얘들아 만약에 얘를 칠한다고 하면 몇 초면 다 칠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면 얘들아 칫솔에다가 묻히는 거는 여러분 지금 내가 분사하는 그 얘들아 그 물감의 양이 엄청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칠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거고. 근데 여러분 그 아까 기계 이만해 얘들아 이거 물 나오면 쫙 이렇게 하면 금방 나와. 이만한 걸로 이러면 쫙 뿌리면 몇 초만 걸리겠잖아. 그러면 분사되는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걸 빨리 증착시키고 빨리 방막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속도랑도 연결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금속마다도 온도가 다 다를 테니까 왜냐면 여러분 얘네가 기체로 만들어지는 온도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절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부분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 자 기판까지 날아간 이 기체 분자들은 기판 표면에 흡착을 하게 된대요. 자 기판 내부에 얘들아 기판 내부에 이 들어있는 원자는 상하좌우 모든 방향으로 대칭이어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기판 표면에 있는 원자는 아래쪽에 결합할 원자가 없는 불안정한 상태래. 그러면 여러분 봐봐. 아까 기판이 얘들아 그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표시해볼게. 기판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서 기판 여기가 이거 이제 이렇게 쏘아 올릴 거예요. 이 부분이 얘들아 바로 뭐가 되냐면 표면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 표면은 무슨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불안정하대. 여러분 결합할 원자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판에 있는 이 부분, 이 내부 부분은 여러분 여기는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얘는 원자가 상하좌우로 모든 부분에 다 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원자는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래요. 그러면 왜 얘들아 여기 기판 표면을 불안정하게 얘들아 딱 만들어놨을까? 여기 분자랑 결합을 해서 안정하게 만들려고. 그래야 방막이 잘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는 여러분 계속 다른 애랑 결합해서 안정화를 취하려고 할 테니까 일부러 얘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기판 표면에 있는 원자는 기체 분자랑 결합해서 안정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여러분 여기 튀어오르는 애들이랑 다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합을 하려고 하는 과정은 여러분 뭐가 목적이다?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기판 표면의 기체 분자가 달라붙는 현상이 이걸 흡착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게 여기 이렇게 달라붙었잖아 얘들아. 이게 흡착 이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럼 흡착에 정의 들어가죠. 자 이때 안정적으로 흡착이 이루어지려면 기판의 온도가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기판의 온도가 얘들아 흡착의 조건이 되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흡착이 잘 일어나는 조건. 자 기판의 온도가 기체 분자의 온도보다 높으면 이 흡착된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기판 표면의 원자들이 안정화하려고 하는 힘보다 커져서 기판 표면에서 쉽게 탈착이 일어나 버린대요. 그럼 잡으세요. 기판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 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얘네가 안정화하려고 하는 것보다 얘네가 떨어뜨리는 힘이 더 크다라는 거야. 운동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온도가 너무 중요한 거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날개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것도 잘못 썼어 얘들아. 여러분 기판 온도랑 여러분 누굴 비교해야 되는지 기체 분자 온도라고 써놔가지고 이게 아니라 얘들아 이 기판 온도랑 맞아 분자 온도다. 미안해. 미안해. 아니 기판 온도랑 분자 온도 이거랑 여기랑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안정화하려고 하는 힘. 이거 하면은 이걸 써야 되는데 옆에다 하나만 더 써줘 얘들아. 자 보세요. 여러분 기판 온도가 여러분 기체 분자 온도보다 더 크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 되면 안정화가 되려고 하는 힘보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더 크대요. 그러면 이가 운동하는 에너지가 더 크다 보니까 쉽게 뭐가 돼버리더라? 탈착이 일어나 버린대. 자 근데 기판 온도가 얘들아 기체 분자 온도보다 낮으면 그러면 안정화하려고 하는 힘이랑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훨씬 더 큰 거야. 그러면 안정화하려고 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얘들아 뭐가 잘 돼? 흡착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흡착과 탈착이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문 다시 한번 또 가보자, 얘들아. 자, 그래서 이렇게 탈착이 되지 않고, 여러분 탈착이 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기판의 온도가 어떤 상태라는 걸까, 얘들아? 기체 온도보다 분자 온도보다 좀 낮은 상태를 얘기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기판 표면에 흡착된 기체 분자는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의 일부를 열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걸 흡착열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이때라고 하는 말에서 얘들아 나면 안 돼. 이거랑 반대말이 아니야, 얘들아. 여기 위에 나온 말의 반대말은 여러분 이게 탈착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 온도를 낮춰버리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판의 온도. 그게 반대말이고 요거는 여러분 탈착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흡착열에 대한 다시 설명을 또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반대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흡착열이 발생하는데 흡착된 분자가 많으면 여러분 흡착이 잘 됐기 때문에 흡착열이 커지는 거고 흡착열의 크기는 흡착 세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흡착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흡착열이 많이 생긴다는 거고 흡착열이 높아진다라는 건 아, 흡착이 잘 되고 있구나. 흡착 세기랑도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기체 상태로 흡착된 분자들이 고체화가 되는 증착을 통해서 기판의 방막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흡착은 달라붙는 거, 증착은 여러분 이 고체에 달라붙은 기체를 뭐 하는 거? 고체화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방막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단 한번 갈게요. 자, 증발된 기체 분자는 직진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러면 아래에서 얘들아 이렇게 슉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기판의 구석이나 뒷면에는 증착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샥샥 올라가니까 잘 붙을 테지만 이런 모서리 같은 부분은 좀 안 붙을 수가 있대. 혹은 아니면 여러분 삼성 얘들아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접는 애들 있잖아요. 접으면 여러분 여기 사이가 이렇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생긴다 얘들아. 그 부분에는 여러분 또 영향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여러분 제대로 방막이 안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네. 증착 기술의 뭐예요 여러분? 한계. 문제점. 그래서 증착 기술에 가지고 있는 한계 문제점이 들어간 거고 선생님 문제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해결방안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판을 회전을 시키던지 아니면 증발 금속 위치를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 이 흡착을 시키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해결방안.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렇게 내용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단백질로 갈게요. 자, 보자. 우리 몸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끊임없이 반복을 한다.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긴 사슬을 만드는 과정인데 20여 가지 아미노산이 체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단백질 합성이라는 건 아미노산을 계속 이용하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그게 합성. 그러면 합성에 얘들아 뭐가 들어갔냐면 개념이 들어간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서 아미노산들은 DNA 염기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대로 결합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결합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결합되는 게 아니네. 정해진 순서가 무조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단백질 합성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무조건 합성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합성은 여러분 누가 결정을 할 거냐면 DNA 염기서열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야 얘들아. 그치? 자, 단백질 분해는 아미노산 간의 결합을 끊어서 개별 아미노산으로 다시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 이 분해에 얘들아 개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분해는 여러분 아미노산을 여러분 붙어있는 애들을 끊어내는 거고 얘는 여러분 끊어져 있는 애들을 붙여내는 과정이니까
단백질 분해하고 단백질 합성은 쉽게 말하면 무슨 표현 방식이 들어가야 돼? 대조의 방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치? 대조의 방식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그러면 여러분 분해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왜 분해를 하냐라고 봤더니 우리 몸에 있는 여러분 이제 좀 쓸모없는 단백질들을 축적되지 못하게 막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수능 완성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수능 완성에 얘들아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손상이 많이 되면 우리 세포가 얘들아 잘못된 것 혹은 여러분 지금 오래된 것들이 많이 축적되면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긴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알츠하이머 같은 병이 생기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누가 방지해준다?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얘네가 방지를 해준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지문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선생님 그것도 개별 시간에 넣어놨어 얘들아.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나 포도당을 보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단백질 분해의 얘들아 기능이라고 보셔도 되고 역할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도 한번 가보자. 자, 단백질 분해 과정인 하나인, 근데 여러분 원래 선생님이 1문단에 두 가지의 개념이나 정의가 나오면 대부분 여러분 순서대로 문제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면 사실 여러분 합성이 먼저 나왔어요? 분해가 먼저 나왔어요? 합성이 먼저 나왔는데 합성을 얘기하지 않고 누구부터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분해부터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분해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분해를 뭔가 해야 합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쉽거나 합성과 관련된 내용이 뒤에 나오는 게 좀 더 뭔가 매끄러운 연결관계를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왜 분해부터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분해 과정의 하나인 프로테아솜이라고 하는 효소 복합체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단백질 분해에 얘들아 누가 사용이 되냐면 얘가 얘들아 단백질 분해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네. 그러면 프로테아솜은 여러분 이 단백질 분해에 영향을 주는 여러분 효소 복합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얘들아. 그러면 이런 단백질 분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이 프로테아솜은 유비키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해요. 그러면 프로테아솜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단백질을 어떤 애들의 단백질을 분해를 하냐면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단백질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프로테아솜의 여러분 뭐라고 보면 되냐면 정의라고 보시면 되죠.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 아니라 정의. 자, 여러분 정의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아니면 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죠. 자,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생성된 아미노산의 약 75%는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럼 얘들아 왜 분해부터 얘기했는지 알겠지? 분해를 한 것들 중에 75%가 다 합성에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분해부터 얘기한 거네. 그러면 나머지 아미노산은 여러분 몇 프로? 25%는 여러분 분해가 돼버린다는 거야. 자, 아미노산이 분해가 될 때 아미노기가 이러면 그러면 아미노산이 분해가 되면 다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미노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암모니아로 바뀐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소로 합성이 된대요. 그러면 체외로 배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화살표 표시 쫙 표시해놨지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이 아미노산이 얘들아 분해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러면 여러분 암모니아나 요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체외로 배출되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소변으로 배출될 가능성도 많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고 남은 부분은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도당이 부족할 때 이걸 생성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지방산으로 합성이 되거나 체외로 배출을 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분해 과정을 여러분 쭉 설명을 해줬거든 얘들아. 그러면 그 분해 과정에 대해서 우리 요거 빈칸 다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분해 과정을 한번 봐보자.
여러분 단백질을 여러분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걸 끊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75%로 얘들 끊어내고 그 다음에 개별 아미노산 25%로 얘네들 끊어내는 거야. 그러면 75%는 다른 단백질에 얘들아 뭘 해 얘들아? 합성에 쓰여. 맞아. 합성에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25%는 여러분 뭘 한다고 다시 또 분해를 해. 그러면 이걸 분해할 때 얘들아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뭘로 분해했어 얘들아? 아미노기하고 그 나머지 부분. 그렇지. 남은 부분으로 구분을 했죠. 남은 부분을 구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미노기는 여러분 뭘로 바뀌냐면 암모니아가 되고요. 그 암모니아가 다시 뭘로 합성이 돼요? 여러분 요소로 합성이 됐고요. 합성된 요소는 어디로 간다? 체외로 배출된다. 그렇지. 체외로 배출된다. 자, 여러분 남은 부분은 쓸까 좀 많이 작게 나더라고요. 선생님 그 스테이플러 찍어가지고 얘가 좀 작아졌는데 1, 2, 하나 쓰기 어려우면 1번 쓰고 2번 여기 아래다 쓰고 3번 밑에 더 써도 상관없어 얘들아. 자, 첫 번째 남은 부분은 부분이라고 써가지고 부분이 아니라 부분. 너네 맞게 써야 돼. 나처럼 쓰면 안 돼. 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뭘 한다고 했어 얘들아? 에너지나 아니면 여러분 다른 포도당을 여러분 생성할 때 얘네가 쓰인대요. 그러면 얘네가 바로 얘네들이 되는 바로 얘네들 에너지나 여러분 포도당을 생성할 때 여러분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지방산을 뭐 한다고 얘들아? 합성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면 남은 거는 체외로 배출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분해 과정에 대해서 쭉 과정 어떻게 얘들아 나뉘고 어떻게 분해돼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구분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3분 단은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뒤에 부분 조금 더 할게 얘들아. 알겠지? 잠깐 쉬는 시간 합시다. 자, 얘들아 3분단 볼게요. 자, 봐보자. 단백질 지속적으로 분해됨에도 불구하고 체내 단백질의 총량이 유지가 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건 세포 내의 단백질 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분해가 되는 만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다 합성이 또 되는 거야. 근데 총량이 얘들아 유지가 되려면 여러분 분해되는 양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합성되는 양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가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합성이 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네. 자,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서 합성이 되거나 아니면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로 얻어내거나 아니면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될 거래요. 그러면 세포 내에서 여러분 아까 합성한다라고 하는 거 앞부분 1분 안에서 개념할 때 설명됐어.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도 아미노산을 얘들아 섭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얘들아 분해할 때 얘들아 몇 프로가 아미노산이 나왔었지 얘들아? 75%의 양이 얘들아 아미노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3번. 여러분 이 부분은 몇 번째 문단인 거야?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에서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서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이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할 거래요. 그럼 필수 아미노산은 여러분 뭐가 안 돼 얘들아? 1번에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네. 그치? 1번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의 정의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여러분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 1번 안 돼요 여러분. 그쵸? 1번에서 일어날 수 없다. 1번 통해서는. 자, 그리고 어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생성되는 필수 아미노산도. 그럼 여러분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는 하지만 너무 부족한 양이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전체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돼버린대요. 그럼 다시 봐봐. 여러분 얘가 여러분 이 필수 아미노산은 이게 얘들아 3번을 통해서는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얘들아? 생겨날 수 있대. 근데 그게 양이 너무 적대. 그러면 여러분 이
뭐 하면 체내 단백질량을 얘들 합성량을 여러분 늘리려면 이걸 공급하려면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대요. 그럼 이 외부가 어디여야 돼요, 여러분? 음식물이 돼야죠. 2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2번으로부터 여러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정리할 수 있겠다. 음식물을 통해서 여러분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 체내에서 얘가 분해를 통해 합성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지만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음식물로 먹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므로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된다. 이런 나오고 있지 얘들아 개념. 자 다만 성인과 달리 그러면 여러분 다만이란 말을 썼으니까 이 문장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문학에서 다만이란 말 들어가면 예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달리란 말도 들어갔죠 여러분. 그러면 성인과 어린아이를 여러분 뭐 하고 있냐면 비교 대조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자 이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는 체내에서도 합성할 수 있대요. 필수 아미노산을. 그러면 얘는 1번이 되네. 이건 여러분 누구랑 차이점이 돼야 되더라? 성인과는 차이점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양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할 거래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경우는 너무 여러분 이 필수 아미노산을 체내로 만들어낼 수 있대. 성인과 다르게.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 양이 적어서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옆에다가 우리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선생님 표 안 만들어왔지만 여러분 이 어른 성인과 어린이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 자 여러분 어른은 체내 합성을 통해서 여러분 아미노산 그냥 아미노산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체내 합성을 통해서는 여러분 뭐가 일어날 수가 없냐면 필수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1번.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음식물을 통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이거는 만들어야지. 이거는 섭취해야지.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필수 아미노산 여러분 분해돼야 한대요. 분해해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3번 여러분 이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분해해서 여러분 이 필수 아미노산 나와요. 근데 양이 어떻다고? 너무 적어. 그렇지. 양이 너무 적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그러면 어린이 생각해보자. 어린이는 여러분 체내 합성에서 여러분 당연히 그냥 아미노산 만들어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체내에서 합성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합성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기는 해. 차이점 그치? 근데 여러분 이 차이점 여러분 근데 양이 어떻다고? 너무 적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적은 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뭘로 섭취해야 된다? 음식물로. 그치?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단백질 어린이도 분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 그 분해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단백질 분해에서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양이 매우 적겠지? 그러면 어른이든 어린이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만 여러분 대부분 이제 합성화에 쓰이거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빈칸 다 넣었을까 얘들아?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 가세요. 자 이 네 번째 문단 안 넣은 거 있니? 체내 중간에 체내의 단백질 분해와 합성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계속 반복돼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들어갈게. 자, 각 식품마다 포함된 이 필수 아미노산의 양은 다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김치에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뭐 빵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밥에 들어가 있는 거 다 다를 거예요. 그 다르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룰수록 공급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 중에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양의 비율.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먹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고 있는 양의 비율, 즉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대요. 내가 균형적으로 여러분 필수 아미노산을 먹을수록 여러분 당연히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용 효율이 높다.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얘들아 이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럼 정리해보면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은 이용 효율이 당연히 높다. 동그란 표시해주면 되지. 자, 일반적으로 육류나 계란 등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매우 높은 반면에 그런데 쌀이나 콩류 등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서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상대적으로 좀 적대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단백질이어도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서술 방식을 쓰고 있냐면 대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대조의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5번째 문단을 한번 가보자. 자,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제한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 양에 비해서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너무 낮은 필수 아미노산을 얘기한대요.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들 중에서도 우리가 얘들아 음식물 섭취에 따라서 얘네들아 각각의 양이 똑같이 공급이 돼요, 여러분? 아니죠. 내가 만약에 식물성을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어떤 거는 좀 부족하게 먹은 거고 여러분 내가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어떤 거는 여러분 충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필수 아미노산들 중에서도 유독 양이 적은 걸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할 거래요. 그러면 이 제한 아미노산에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자, 가령 예시 이 가상의 단백질이 있으면 그 한 몰당 이 한 몰을 합성하기 위해서 필수 아미노산 A, B가 각각 2몰과 1몰이 필요하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 P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럼 2A 선 써야지 1B가 만나야 한 몰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 단백질을 2몰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2몰을 만들려면 여러분 A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4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B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2개가 필요해야 얘네 2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A가 B가 각각 2몰씩만 얘들아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얻어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A는 필요량이 4인데 2개밖에 없으니까 2개가 부족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P는 결국 8몰밖에 못 만들어. 2몰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때 A가 부족해서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2개에서 하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A가 뭐가 된다? 제한 아미노산이 된다. 그치? 그래서 이때 A가 제한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A하고 B는 필수 아미노산인데 여러분 단백질을 합성할 때 양이 부족한 거를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계산하는 문제밖에 낼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그래서 그 문제 보면 여러분 수능 주도권에도 보면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무조건 계산하는 문제밖에 못 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단백질까지는 했고요.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역전기 투석은 여러분 선생님이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나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말반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시고요.